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30억짜리 송파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분 안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수십억 자산가들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직은 아파트보다 붉은 벽돌집이 더 정겨운 골목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늙은 벤치 하나. 그 벤치는 박성실 씨와 김재민 씨의 지정석이었다. 한나란 씨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두 친구였다. 박성실 씨는 평생을 학교 소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 쓰는 낡은 가죽 수첩만큼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오늘도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몽당 연필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리고 있었다. 9월 12일 시장 콩나물 1,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손주 과자 3,000원, 총지출 5,700원. 숫자를 적는 그의 얼굴엔 근심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확인하는 지휘자처럼 평온했다. 아이고, 박 과장,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김재민 씨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재킷, 풍채 좋은 그의 얼굴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실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 자네처럼 큰 배를 몬 적은 없지만 내 조각배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네. 박성실이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웃었다. 김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나침반은 무슨, 그 푼돈 적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막내 손주돌이라고 금수저 세트를 맞춰줬어. 500만 원이더군. 눈 딱 감고 긁었지. 사내 대장부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어서 쓰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건물은 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들쭉날쭉했고 세입자들의 불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 성화였고 시집간 딸은 사위 몰래 생활비를 타갔다. 돈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자네 혹시 3 더하기 5가 뭔지 아나? 뭐? 이 영감탱이가 날 뭘로 보고. 당연히 8이지. 그럼 8 빼기 2는? 6이지. 장난하나 지금. 박성실이 빙그레 웃었다. 보게, 자네는 그렇게 간단한 셈도 잘하면서 왜 자네 인생의 셈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들어오고 아내가 식당일 도와서 버는 돈 70만 원. 합이 25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두 식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딱 5만 원이 남아. 나는 매달 5만 원씩 버는 부자라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지. 아주 간단한 셈이야. 그런데 자네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나? 김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건물의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도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그래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돈. 그것은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실의 5만 원은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수십억은 크지만 희미했다. 그날따라 친구의 낡은 수첩이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다. 며칠 뒤 김재민에게 폭풍이 몰아닥쳤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었다. 유난히 착하고 속 한번 썩인 적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잠겨 있었다. 사위의 보증 문제가 터져 당장 2억 원을 막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울지 마라. 이 애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2억? 그거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자신만만했다. 까짓 2억. 내 건물값이 얼만데.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는 난생 처음 겪는 굴욕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월세 수입은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와 자식들 용돈으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다른 통장들을 다 뒤져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들쭉날쭉한 임대 수입 증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은 많으시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수십억 자산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건물주 김재민. 그는 지금 당장 딸의 눈물을 닦아줄 2억 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발밑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는 사막의 나그네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한단 말인가. 아들에게? 사위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이미 허리가 휜 아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박성실의 작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성실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김재민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딸의 위기, 텅 빈 통장, 그리고 지독한 불안감까지.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성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걸 받게. 통장이었다. 김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박성실 이름 아래 찍힌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성실아, 이게 무슨 돈이야? 비상금 통장이야. 우리 아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혹시라도 우리 둘 중 누가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행히 아직 쓸 일이 없었네. 자네 딸 급한 불부터 끄게. 이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김재민은 통장을 든 채마를 잊지 못했다. 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그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박성실 부부의 시간이었고 땀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대비였다. 보이는 돈. 위기의 순간에 즉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김재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성실의 손을 잡았다.
성실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어.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덩치만 믿고 허세를 부렸지.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순간 김재민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건물의 크기나 통장의 총액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박성실의 낡은 수첩과 3개의 통장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은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김재민은 친구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처음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신의 총자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계획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선언까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 앞에서 숙연해졌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겨우 자금을 마련해 딸의 급한 불을 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성실은 여전히 그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새 노트에 숫자를 적어내려는 김재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재킷을 입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불안감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돈이 어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 김재민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의 가계부를 쓰는데 늦은 때란 없는 법이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의 얼굴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신의 인생 가계부는 안녕하신지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아니면 울게 합니까?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최인규 씨의 하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처럼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언제나 직접 제본한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라고 이름 붙인 그 파일 안에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예산안과 아내와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재정 원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노후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작년 봄이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를 던진 아들 민준이 야심찬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 좋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라며 그를 압박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는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내 실패에 돈을 대주고 싶지는 않다. 차가운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최인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1억 원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예약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에게 돈은 자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기에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올라탈 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무분별한 도움이 실은 내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함께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수군거렸다. 외로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는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금 32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루 8만 원의 예산으로 숙박과 식비, 교통비를 모두 충당했다. 부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주는 선물이야. 민준이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걸세.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지만 반짝하던 유행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헬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물으러 온 것이었다. 최인규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통장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정관리 파일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민준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내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자. 부자는 빚을 청산하는 것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달 버는 돈의 70%를 빚 갚는 데 썼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 최인규 씨 부부의 아파트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민준 씨랑 제가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3박 4일짜리 저렴한 상품이었지만 최인규 씨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돈을 안 주셨는지. 만약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최인규 씨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 설계도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갖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320만 원의 연금만큼이나 투명하고 안정적이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최인규 씨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진짜 재산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당신과 자식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민 씨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을 들여다보면 열에 8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수십억 자산가인데 정작 내 손에 쥔 돈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황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표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또 자식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다 보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김재민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던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극한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성실 씨나 최인규 씨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김재민 씨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재민 씨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부부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2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딱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박성실 씨가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는 거, 최인규 씨가 인생 후반전 계획표를 짜는 거, 이게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총 얼마냐 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다 큰 자식 문제입니다. 김재민 씨가 그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인규 씨는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 보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보험이라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인규 씨가 아들에게 돈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부모가 평생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식도 독립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무책임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밀어넣는 독이 든 술잔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노후의 부자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연금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둘째, 가계부든 뭐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셋째, 다 큰 자식에게는 무한정 지갑을 열어주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 감옥에 갇힌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앞서 보신 김재민 씨처럼 분명히 몇십억대 자산가인데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징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는 영무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만약 김재민 씨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거나 자존심 상하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연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에서 깨워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 리스크를 똑똑하게 차단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인규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려서 혹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결국 노후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노후에 위험이 되는 걸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스스로 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노후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보셔도 은퇴 후의 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 가계부 쓰는 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나 상담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최인규 씨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까 자녀를 도와줄 때도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잘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융교육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건강하게 선을 긋고 자녀 또한 그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진짜 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족 재정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금융교육은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계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저녁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던 우리 집.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펄을 날아갔고 덩그러니 남은 집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말없이 품고 있네. 이제 이 고마운 집이 내 청춘의 땀으로 지켜온 이 울타리가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하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십억 자산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당장 쓸 돈이 없어 딸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던 김재민 아버님. 그리고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돈에 대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주며 모두의 행복을 지켜낸 최인규 아버님. 두 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맞바꾼 훈장이자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훈장이 내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은 그저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집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 청춘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한 다 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끈을 놓지 못하고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 돈과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없어도 단단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일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수많은 금융교육들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독립을 도와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돈 문제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곳간을 보며 한숨 짓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 온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건네는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라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가계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진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물가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62, 이정호 선생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데 투자해야 돈이 불어난다더라. 아들도 처음엔 역시 우리 아버지 라며 웃었죠. 그런데 2달 뒤 시장에 작은 흔들림이 오자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 조언이 왜 이렇게 아픈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고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층. 창문 옆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가 여전히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박준호 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준호 씨는 가족에게 든든한 가장이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두고 퇴직할 때는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까지 손에 쥐었다. 아내는 여보, 이젠 좀 쉬어도 돼요. 라며 웃었고 아들 민수는 아빠 이제 주식해야지. 요즘 다들 그렇게 돈 불린대요. 라고 말했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건드렸다가 속만 썩이지. 그는 늘 예금이 최고라고 믿었다. 그렇게 살아서 집도 장만했고 2자식 대학도 보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다. TV를 켜면 연일 오르는 물가, 떨어지는 원화 가치, 폭등하는 전세금 이야기뿐이었다. 그 낡은 TV는 아직 멀쩡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자 준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예금 이자는 고작 3% 남짓. 은행 직원은 이자도 세금 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라며 대출 상품을 권했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즘은 ETF나 미국 주식해야 돼요. 라며 떠들어댔다. 그때부터였다. 그래. 나도 이제 뭔가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빠, 요즘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야. 나 친구 아버지는 S&P 500에 투자했는데 1년에 15% 올랐대. 준호 씨는 순간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야, 그런 거 다 위험하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TV에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 생각하니까 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 세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TV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어쩌고 하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울리며 오래된 불안감을 더 키웠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ETF 기초 강의를 검색하고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다. 분산 투자, 지수 추종, S&P 500. 그 단어들이 아직 낯설었지만 왠지 그 속에 가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아빠, 이번에 삼성증권 계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월급처럼 매달 조금씩 사면 돼요. 그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퇴직금 중 절반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맡겼다. 민수는 ETF를 나눠서 매수했고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둘이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봐요, 아빠, 이게 세상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들의 관계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봄 예상치 못한 조정이 왔다. 미국 증시가 한 달 만에 8%가량 급락했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겼고 뉴스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쏟아졌다. 휴대폰 속 그래프는 연일 붉게 물들었고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로 내려갔다. 민수야, 이거 괜찮은 거 맞냐? 괜찮아요, 아빠. 지금은 오히려 기회예요. 떨어질 때 더 사야죠. 아들은 태연했지만 준호 씨는 불안했다. 평생 모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오래된 TV를 켰다. 전파 잡음이 섞인 화면 속에 기자가 말했다.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중장년층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마치 자신을 지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덜덜 떨렸다. 며칠 지나도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던 6천만 원은 어느새 5,200만 원으로 줄었다. 준호 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빠, 장기 투자라니까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냐고.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크게 터졌다. 아내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이 식어갔고 그 옆에 오래된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덤덤히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연일 하락세 지속. 그 밤 준호 씨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기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손끝으로 TV 위먼지를 털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시선은 멈춰진 화면 속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빨간 그래프, 퇴직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 그 모든 게 뒤엉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밥을 올려놓았다. 준호 씨는 늘 보던 저녁 뉴스도 켜지 않았다. TV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지만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그 속엔 그가 믿었던 세상과 잃어버린 평온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들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내는 예전처럼 여보, 밥 식어요라는 말 대신 그저 한숨만 쉬었다. 식탁에 앉아도 세 사람의 대화는 없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메웠다. 준호 씨는 어느 날 아들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한숨.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내 인생 망했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고 노후에도 그들을 걱정했는데 결국 아들 입에서 망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오래된 TV를 켰다. 채널은 잡히지 않고 화면은 자글자글한 잡음만 가득했다. 그 잡음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로 떨어졌다. 아들은 더 이상 계좌를 보여주지 않았다. 준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다.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증권사 앱을 열었다.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순간 놀란 준호 씨는 얼떨결에 화면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봤어. 그러자 아들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빠가 그렇게 불안할 줄 몰랐어요. 불안하긴 누가 불안하대. 이건 내 돈이야.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아빠가 이렇게 끼어들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을 나서며 짐짓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그냥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제 일에 신경 끄세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찢는 듯 들렸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되었다. 준호 씨는 식탁 위에 먼지를 털며 방치된 TV 위에 시선을 두었다. 그 위에는 아들이 사준 디지털 셋톱박스가 있었다. 아직도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채였다. 그때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의 입에서는 한숨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우연히 TV를 켜니 화면 속 뉴스에서 익숙한 문장이 들려왔다. 가족 간 투자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권한 투자로 인한 심리적 충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판결처럼 들렸다. 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도 가지 않고 주식 앱도 켜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집 앞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조금 따뜻해질 무렵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조금은 마음을 녹였다. 그로부터 2달 뒤 한여름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비에 젖은 셔츠를 털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셨어요? 준호 씨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그냥.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거 지난번 손실난 거 회복됐어요. ETF 다시 올랐어요. 준호 씨는 봉투를 열었다. 5,800만 원. 처음 넣었던 금액보다 여전히 적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래, 다행이다. 그는 작게 웃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빠,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불안해하니까 저까지 화가 났어요. 준호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힘들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도 미안하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괜히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그때 오래된 TV에서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다. 정전 후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가 아닌 오래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자막 한 줄이 천천히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낡은 브라운관 속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얇게 내려앉은 새살처럼. 며칠 후 준호 씨는 작은 결심을 했다. 퇴직금의 남은 절반은 다시 은행에 넣었다. 이자는 여전히 적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리고 남은 소액으로는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조금씩 투자했다. 이번엔 수입보다 함께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TV를 새로 바꾸지 않았다. 화면이 가끔 꺼지고 잡음이 섞여도 그대로 두었다. 그 속엔 자신의 지난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했던 시절, 흔들렸던 믿음,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까지. 그 TV는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밤이 되면 준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앞에 앉곤 했다. 민수야, 이제 알겠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더라.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오래된 브라운관은 여전히 미세한 빛을 깜박이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돈보다 어려운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함부로 이거 해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만 말했다. 궁금하면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볼래? 그 오래된 T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화면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그 앞에서 웃는 부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주말 아침, 김선옥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부드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64세의 그녀는 혼자이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김선옥 씨는 서울시청에서 33년간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퇴직 후엔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후회도 없어. 그런 그녀에게도 한때 흔들림은 있었다. 2020년대 초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 이젠 돈을 굴려야 돼. 요즘 ETF, 미국 주식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하며 적극적으로 권하던 시절이었다. 딸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아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다. 둘 다 엄마도 투자 안 하면 손해라며 용돈을 주듯 주식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줬다. 하지만 선옥 씨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97년 IMF 때 동료 남편이 주식에 손댔다가 모든 걸 잃고 퇴직금을 받아도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자. 그녀는 대신 자신의 속도를 택했다. 퇴직 후 아침마다 노트를 펴고 지난달 지출을 적었다. 전기요금,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딸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매달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적금 대신 국내 채권형 펀드를 5년째 꾸준히 넣고 있었다. 누가 보면 너무 보수적이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아들은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다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웃었고, 딸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봐요. 다들 그렇게 돈 벌어요. 라며 설득했다. 그럴 때마다 선옥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 방식으로 살래. 대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다.
2025년 봄, 물가가 다시 치솟고 뉴스에선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질 듯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불안했다. 마트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불안정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았다. 이제 연금으로만은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하지만 선옥 씨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진짜 잃어. 그녀는 매달 정해진 시간에만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는 식물과 책 그리고 사람을 샀다. 즉, 관계를 투자한 것이다. 퇴직 후에도 시청 선배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회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달 3만 원씩 모여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모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꼈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신뢰는 나누면 커져요.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녀에게도 한 번의 시험은 있었다. 2024년 말, 아들이 투자한 코인 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들은 새벽에 전화해 울먹였다. 엄마, 나 어떡하지? 이거 다 날린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괜찮아. 너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교훈을 산 거야. 다음엔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는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송금했다. 힘들 땐 잠깐 기대도 괜찮다는 마음이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엄마에게 투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거야.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엔 커피, 점심엔 복지관 봉사, 저녁엔 라디오와 함께 손뜨개를 했다. 휴대폰에는 시세 확인 앱이 아닌 건강 걷기 기록 앱이 깔려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물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여유롭냐?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움직이는 돈보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든 게 비결이지.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이었다. 지금도 1초의 오차 없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조용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한다. 행복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률로 측정되는 거예요. 2025년 여름, 전국이 폭염으로 뜨겁던 어느 날, 김선옥 씨는 시청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뉴스 봤어요? 미국 주가 또 폭락했대요. 코인도 완전히 박살났대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잘 몰라. TV를 잘 안 보거든. 그날 오후, 복지관 회계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숨, 짜증, 그리고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이거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야? 퇴직금 날렸어.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참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돈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TV를 켰다. 화면에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폭 확대라는 자막이 떴다. 그 순간 선옥 씨의 눈길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로 옮겨갔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흘렀다. 그래,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돼. 그녀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딸 혜정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다. 퇴직 위로금이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다. 나도 이제 투자라도 해야 하나 싶어. 다들 그걸로 버틴대.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정아, 남들이 하는 말보다 너 마음이 편한 걸 먼저 찾아야 돼.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결국 손해야.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불안할 때마다 사람을 봐. 돈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지었다. 딸은 이런 시간 너무 오랜만이에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풀며 말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랑 밥 한 그릇 나누는 게 훨씬 든든하더라. 가을이 되자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고
물가가 또 올랐다. 동네 마트엔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었고 은행 창구 앞엔 대기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선옥 씨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30만 원을 기부 통장에 옮겼다. 그 돈으로 복지관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면 그게 내 이자야. 그녀의 말에는 맑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오래된 가구와 시계로 채워져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낡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만든 부가 담긴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이제 투자 접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 아직 젊은데 공부 잘하더니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돈 쫓는 것보다 사람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그걸 벌써 깨달았다면 참 잘한 거야. 아들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탁상 시계가 들어 있었다. 엄마 시계는 오래돼서 가끔 멈추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그 시계는 내 인생이야. 멈춰도 다시 가잖아.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돈으로 성공한 건 없지만 마음을 잃지 않은 게 내 자랑이야.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거실에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켜졌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젊었을 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이젠 내가 돈을 지켜주는 법을 배웠구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초침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루도 단정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가끔 자신을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남이 불안할 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저녁, 그녀는 손뜨개로 만든 작은 머플러를 정리하며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내 삶을 조금씩 단단히 쌓아 올렸다. 그게 내 인생의 복리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벽에 시계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오늘도 수익이 났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집엔 화려한 가구도 고급 차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은 세상 그 어떤 주식보다 값지고 안정적인 수익이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가족을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신을 믿는 사람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통계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보실까요? 먼저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 부양비, 즉 일하는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5년 기준 약 29명으로 과거보다 약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떠받쳐야 하는 구조적 압박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후 준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대의 투자 패턴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보유한 주식 규모가 전체 개인 주식 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이 세대가 예금만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주식과 ETF,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투자로 인한 손실이나 심리적 충격, 가족 간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금융 문해력, 즉 금융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 문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축, 연금 이해도 자산 운용 측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분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금융문의 항목 중 위험 이해 부문에서 평균 정답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의 흐름과 위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투자 조언을 할 때 이러한 정보 격차가 감정의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금융 분해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성과나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즉, 투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없으며 마음의 안정과 꾸준한 습관, 신중한 태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내 현실을 살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단순히 투자 불안뿐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 감소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중장년 자영업자 중 약 70% 이상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치는 일을 해도 버티기 어려운 시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유효, 은퇴 연령이 70세 전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퇴직 후 약 20년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길어진 인생, 길어진 은퇴 기간 속에서 투자나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 노후는 자산의 크기보다 안정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금융 문해력, 경제 구조, 가족 관계, 심리적 안정성, 이 네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강요하거나 조언으로 설득하려는 세대와 조용히 실천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세대의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 불안을 쫓느냐, 혹은 마음의 균형을 지키느냐의 차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 70대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선택보다 올바른 선택, 크게 벌기보다 오래 지키는 힘. 통계가 말하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조용히 실천하며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들이 결국 가장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 그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조급함에 휘둘린 사람들은 투자뿐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돈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분해력 강화와 제도 기반 확충이야말로 가족 간 투자 갈등과 노후 불안을 줄이는 핵심 축이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선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금융협력 모델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주민 대상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보증 사업뿐 아니라 금융상담과 교육, 복지 안내 기능을 지역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교육상담, 제도, 연결망 구축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인증 제도를 통해 교육 품질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제도가 결합된 접근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자동가입 자동적립 방식의 퇴직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 연금저축이 쌓이도록 설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칠레에서는 타깃 데이트 펀드 타지 데이트 펀드와 같은 연령별 포트폴리오 조정형 펀드를 연금제도에 연계하는 방식도 실험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 개별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여주고 위험을
세대별 연령대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연금 시스템의 일정 부분을 시장투자식 구조와 혼합하는 혼합형 연금 시스템도 학계에서 제한되는 모델로 기존 공적연금과 개별 투자형 기금을 일부 결합해 수익을 나누면서 안정성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제도 설계 단계에서 기본소득형 안정망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유인을 추가하는 방식이 해외에서 점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례 속 인물들 입장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할까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생활터전과 가까운 장소에서 매월 정기 금융강좌 10일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에겐 소액 투자, 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용어 설명이 아닌 위험의 구조, 감정 대처 전략,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등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소액 맞춤형 투자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의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시니어 투자 체험 펀드나 안정형 커뮤니티 펀드를 구성하여 주민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보고 손실이 제한된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층이 실제 투자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으면서도 위험 관리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추가 준비금 필요성 등을 시각화한 연금 계산서와 시나리오 분석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개인별 재무 설계 안내를 자동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자동가입형 저축연금, 제도 자동 조정 모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자동으로 연금 적립 계좌에 가입되며 별도 탈퇴하지 않는 한기본 납부가 이뤄지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가입 여부를 망설이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 습관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칠레 사례처럼 타깃 데이트 펀드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도입해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연금 시스템에 포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제도를 우리 제도 환경에 맞게 참고해 설계한다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도 무리 없이 안정형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투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 사각지대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매년 금융 갈등 민원 사례나 고령층 투자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 제도 지원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때 앞서 소개했던 두 사례 속 인물들이 겪은 비극과 반전은 정책 수준에서 예방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다. 제도가 튼튼해야 개인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제안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정책의 변화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줄 기반이 됩니다. 가만히 손을 내밀면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돈은 식지만 마음은 남는다.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의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가족과 멀어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세월을 건넜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준호 씨는 퇴직 후 불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 결국 가족의 대화마저 다치게 만들었죠. 평생 모은 돈보다 그가 잃은 건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TV 앞에서 혼자 남아 조용히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고 되묻던 그의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남아있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선옥 씨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설득하지 않았고 누구의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했죠. 그녀의 방 안에는 시끄러운 그래프 대신 묵묵히 돌아가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처럼
그녀의 삶도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았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뉴스는 매일같이 투자 실패, 은퇴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돈이 전부인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다. 조용히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가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권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란 화려한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삶입니다. 박준호 씨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죠. 그리고 김선옥 씨가 얻은 건 수익률이 아닌 마음의 이자였습니다. 조용히 쌓은 신뢰, 나눔, 그리고 평온함. 그것이 결국 인생의 복리이자 진짜 부의 형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급함 대신 신중함으로, 불안 대신 따뜻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가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땐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멈춰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또 그만큼 얻어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의 곡선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 자신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가족보다 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김선옥 씨처럼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